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과 재기를 경험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변호사까지 된 천재. 하지만 이 남자는 하루아침에 국민의 적이 되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옥에서 나온 뒤 다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국. 오늘은 천재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권력자로 돌아온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5년 12월 24일 부산에서 조국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국을 감옥에 보낼 윤석열과 불과 넉 달 차이로 태어난 운명적인 인연이었죠. 조국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의령 출신의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부산 토박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국은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조국은 이미 법학 서적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 조국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수민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수민은 당시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긴 머리카락과 큰 눈망울, 그리고 또래보다 일찍 발달한 몸매로 남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어느 여름날 오후 조국은 우연히 빈 교실에서 수민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벗어던진 수민의 매끄러운 어깨선과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한 가슴의 곡선이 10대 소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안고 조국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과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조국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국은 수민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조국은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수민에게 고백할 용기도 없었던 소심한 소녀는 오직 공부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국은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조국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시 캠퍼스는 민주화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조국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특히 반미 시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학과 선배들은 조국의 뛰어난 논리력과 글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조국이 쓴 대자보는 논리정연하면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있어 많은 학생들을 움직였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조국에게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경심이었습니다. 동양화과에 다니던 정경심은 조국보다 한 살 연상이었지만 성숙한 매력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조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경심은 키가 크고 단아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는데 특히 긴 생머리와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경심은 조국과 달리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조국이 법학 서적을 읽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정경심이 동양화 기법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정경심이 떨어뜨린 연필을 조국이 주워주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조국은 정경심과 함께 있을 때면 복잡한 현실을 잊고 순수한 청춘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심 역시 조국의 진지한 성격과 깊이 있는 사고에 매료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조국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다가 구속되어 서대문구치소에서 한 달간 구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조국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경심은 매일 면회를 와서 조국을 격려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바라본 정경심의 모습은 조국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출소 후 조국은 더욱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조국은 정경심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 시절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조국은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꿈은 더 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조국은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정경심과의 원거리 연애는 힘들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91년 조국은 UC 버클리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조국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들은 조국의 뛰어난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헌법학과 형법학 분야에서 조국이 보여준 통찰력은 탁월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조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겨둔 정경심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조국의 모습을 본 미국 학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 정경심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조국은 정경심의 하얀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조국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정경심의 조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명문대 교수가 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조국이 보여준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명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형법학과 헌법학 강의는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진짜 재능은 글쓰기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국이 발표한 칼럼들은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조국의 글은 논리정연하면서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조국은 첫째 딸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조국의 얼굴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까지 갖춘 조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엄청난 시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장 권력의 중심으로, 그리고 추락의 시작. 2000년대 들어 조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져갔습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안정적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조국은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었고 조국은 이런 시대적 격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쓴 칼럼들은 진보 진영의 바이블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글들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국의 글솜씨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복잡한 법리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003년 조국에게 인생을 바꿀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조국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 권력의 핵심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국이 보여준 능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정책 문서를 작성하고 법적 검토를 하는 조국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조국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조국이 작성한 정책 보고서들은 논리정연하면서도 실용적이어서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국은 점점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갈망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된 조국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지만 권력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시기 조국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조국 앞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28살의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긴 다리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지닌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수진은 조국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조국의 손에 살짝 닿았고 조국은 순간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도발적인 시선이 조국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조국은 수진과 함께 청와대 근처 호텔에서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진이 드레스를 벗어던지며 드러낸 완벽한 몸매에 조국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쾌락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조국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국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경심과 어린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조국은 그날 이후 수진을 멀리했고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가 끝나면서 조국은 다시 서울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의 경험은 조국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조국은 단순한 법학 교수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됐습니다. 2000년대 후반 조국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경심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것입니다.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모두 대학 교수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정경심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은 자녀들의 교육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의 의대 진학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처음에는 정경심의 이런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정경심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각종 봉사활동 증명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가짜 인턴십 경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조국은 이런 정경심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경심의 강한 성격 앞에서 조국은 늘 밀렸기 때문입니다. 2010년 조국에게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국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정수석이라는 훨씬 높은 자리였습니다. 조국은 마침내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보여준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조국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들을 조국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조국을 기소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 세력은 조국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조국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검찰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9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조국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마침내 자신이 꿈꿔왔던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경심이 저질러 놓은 각종 불법 행위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조국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조국은 정경심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9년 8월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한국 사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며칠 뒤부터 조국 가족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국의 딸이 제출한 각종 봉사활동 증명서와 인턴십 경력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경심이 직접 이런 서류들을 위조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국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경심의 무리한 행동들이 결국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언론의 포화는 시작됐고 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었습니다. 정경심이 투자한 코링크P라는 사모펀드가 부실 운영됐고 여기에 조국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국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국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조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법을 가르치고 정의를 외쳤던 자신이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더욱 절망시킨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조국의 위선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조국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은 젊은 세대의 배신감이었습니다. 조국을 진보의 아이콘으로 여겼던 20대, 30대들이 가장 크게 실망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조국이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불공정한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에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2019년 9월 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취임식장 밖에서는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조국은 장관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9월 3일 검찰이 정경심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조국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의 집 곳곳을 뒤지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조국의 서재에서 나온 각종 서류들과 컴퓨터가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조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언론의 공세였습니다. 조국 가족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딸의 학교 생활부터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온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재임 기간은 고작 35일이었습니다. 조국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의 시련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검찰은 조국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국의 모든 과거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조사됐습니다. 조국은 연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드디어 검찰은 조국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교사,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감찰무마 등이었습니다. 조국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법을 가르쳤던 자신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조국은 아내가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라는 죄책감이 조국을 짓눌렀습니다. 조국의 재판은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조국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중년 남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조국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2023년 2월 3일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국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화려한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3년 6월 조국은 마침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 들어가는 조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조국은 매일 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감옥에서의 조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반성과 참회만이 남았습니다. 조국은 감방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득권층의 행태를 자신도 똑같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조국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정경심도 감옥에 있고 자녀들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국은 밤마다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 모두가 불행해진 것이라는 죄책감이 조국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감방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정치 무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갇힌 조국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일어난 조국은 우선 세수부터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핵심에 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방에서 조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철학서를 읽는 것이 조국의 일과였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간디의 자서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조국은 이 책들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조국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다른 재소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조국과 같은 방에 수감된 김철수라는 60대 남성은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조국에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김철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대변한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감옥에서 조국의 또 다른 깨달음은 권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한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정책을 논의하던 자신이 이제는 간수의 호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국은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정경심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딸과 아들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국은 면회 때마다 자녀들의 야윈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딸이 의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국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의 꿈까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조국은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2024년 초 감옥에서 조국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조국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욕심을 많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감옥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참회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득권층의 행태를 자신도 똑같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024년 9월 마침내 조국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고려해 조기 석방이 결정된 것입니다. 조국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감옥에서의 1년 반이 조국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조국은 마침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조국을 기다리는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출소 직후 조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과의 상봉이었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는 정경심을 면회하러 간 조국의 모습은 애절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은 정경심에게 자신이 모든 잘못을 지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소 후 조국에게 가장 큰 과제는 사회복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조국에게 차가웠습니다. 조국은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예전 동료들은 조국을 멀리했습니다. 조국은 이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조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조국의 정치 복귀를 요청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행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조국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다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결국 정치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감옥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에서였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2월 조국은 새로운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당명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치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조국을 다시 받아들일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당 발표 직후부터 조국혁신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조국에게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조국은 창당 연설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의 솔직함과 겸손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5년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에서 12석을 얻어 원내 정당이 된 것입니다. 조국 자신도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겨우 7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된 것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조국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조국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조국은 야당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행보를 견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과 맞서는 조국의 모습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드라마틱합니다. 조국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천재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감옥에 갇혔고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이 또 있을까요? 조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